네, 뉴스사이킥 하프타임. 오늘은 방송인 김묘성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가우신 거죠? 물론입니다. 저 거짓말 많이는 하지 않습니다. 전혀 안 하시는 건 아니군요. 네, 아니, 오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네. 예, 오늘 그럼 첫 바로 소식 들어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 사실 이렇게 교체되고 난 다음부터 예. 제가 그래도 꾸준히 보긴 봤는데 예. 앞서 이제 헬마우스가 앞에 진행을 하잖아요. 예. 헬마우스가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진행하는 걸 여태까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 제가 라디오 초보라서 왜요? 이런 질문을 말씀하셔서 헬마가 때로는 뭐 대통령이 됐다가 여당이 됐다가 야당이 됐다가 그러면서 제가 아주 재밌게 즐겨보고 있습니다. 헬마한테 새삼 미안합니다. 예. 아유, 저는 즐거운데요, 뭐. 네. 예, 고맙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예. 가보겠습니다. 앞서서 뉴스 신세계 코너에서도 다루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도태우 변호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공직 후보자가 되기 이전의 발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예. 충분히 검토했다라고 했고 이런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예. 다양성의 영역.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다양성의 영역이 나왔는데 사실 제가 요거 다양성이라는 것과 공직 후보자 요 두 개 키워드를 잡았는데 예. 사실 모든 후보가요. 네. 공직 후보자가 되기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검증하는 게 공관위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왜 이분만 제외가 되는지 모르겠다. 예.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예. 다양성 하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왜요라고 몇 번 여쭤보겠습니다. 다양성의 영역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 김영주 의원이 이제 하위 20% 평가받고 바로 탈당하고 국민의힘 영입이 됐을 때 그때 당의 어떤 정책적인 가치와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다양한 분이 많이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약간 반대로 보면 탈당 후에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 후에 복당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는 불허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 포용에는 기강이 전제가 돼야 된다라고 예. 말씀하셨어요. 예.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요? 말씀하신 그 장단에 맞추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제가 이 어떤 이 북한군 개입설 주장한 이분에 대해서 이 앞뒤 결정 과정을 저는 전혀 지금 이해를 못해요. 제가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근데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헬마의 심정을 다시 한번. 제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무슨 답을 해드릴 수가 왜 그랬냐고 제가 좀 이해를 하면 제가 속 시원하게 이래서 이분을 공천했다고 얘기를 하겠는데 그렇죠. 예, 제가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네. 그리고 사실 뭐 국민의힘의 이 와중에 또는 호남 공약도 있잖아요. 예. 지금 전국 정당을 지향하면서 호남 전 지역 공천을 목표로 하면서 서진 정책을 꿈꾼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 호남 전 지역의 공천은 지난 18대 총선 이후 16년 만에 지금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게다가 뭐 이렇게 내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호남 3석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또 이 도태우 후보와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질문을 약간 끊으면서 5.18 관련해서 당의 입장은 명확하다. 라고. 그 부분이 이해가 또 안 가는 거예요. 뭐냐면 당의 그쵸. 입장이 명확한데 공관위에서는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과정, 이분의 어떤 과거를 다 고려해서 다양성이 좋다고 하고 어느 말이 맞는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답해드릴 말씀이 없어서 참 미안하네요. 예. 사실 그래서 보면요. 어떤 조직이든 간에 참 리더의 가르마를 타주는 것이 좀 중요하잖아요. 보면 저는 잘 모르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참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우왕좌왕할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이 되더라고요. 근데 또 한동훈 위원장은 역시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도태우 후보에 대한 공천 문제에서는 답은 하지 않았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다양성이란 게 당의 외연을 넓히는 다양성이란 것은 그 철학의 줄기를 같이 하면서 거기서 한 발 더 나가거나 두 발 더 나간 분들을 끌어안는 것이 당의 어떤 정신하고 정반대의 말씀과 행동을 해온 분들을 안으면서 그걸 외연의 확대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건 경계를 지워버리는 거죠. 당의 정체성을 지워버리는 것이지 그게 외연의 확대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처음으로 오늘 제 생각을 한번 말씀. 다행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요. 제가 오늘 또 주목한 뉴스가 있는데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민주주의 리포트 2024라는 연례 보고서입니다. 요거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서 한국의 지난해 자유민주주의 지수가 0.6. 그러니까 이거 수치만 봐서는 모르겠는데 예. 179개국 중에서 47위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지난해에는 28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많이 거죠. 떨어졌네요. 네, 예. 19계단 지금 하락한 걸로 보이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요. 이 보고서에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민주화가 독재화로 전환 중인 국가를 소개하면서 그리스, 폴란드, 홍콩, 인도와 함께 한국을 넣은 거예요. 이건 좀 부끄러운데요. 예. 물론 여기서 독재화라는 표현을 봤을 때 이건 좀 해석의 영역이긴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치학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는 독재화가 아니라 어떤 권위주의 국가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독재화라고 해도 틀린 표현은 아니다라는 게 전문가의 시선이고요. 이 보고서에서 또 이 민주화가 독재화로 전환 중인 국가 요 배경을 분석해 보니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부패 스캔들 이후에 인권 변호사 출신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지수가 진전됐다고 짚었지만 다음 대선의 대통령 변화가 한국의 지수를 다시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참 기분 나쁜 보고서네요. 예. 그렇죠. 참 부끄럽고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과거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졌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여기 자료 보니까 16년에 독일 디 차이트가 이제 유럽과 미국은 한국에서 민주주의 배워야 한다 그랬고 19년에는 아까 지금 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에서 7개국 그러니까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한국 중에서 가장 한국을 높게 평가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올해 들어서 아까 독재화로 전환 중이다. 그러게요. 이게 근데 이 언론에 있다 보면 피부로 느끼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뭐냐면은 뭐 예를 들면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것들. 그러니까 지난 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특검법이라고 여사를 빼라고 근데 이게 일반인 분들은 언론에 안 계신 분들 그냥 피식 웃고 넘어가시지 수도 있지만 이 언론 입장에 갑자기 여사를 꼭 붙여야 되나? 이런 어떤 그 자기 검열과 자기 갈등에 빠진다고요. 또 왜냐하면 국가기관이 그렇게 이걸 징계를 결정했으니까요. 일종의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는 건 징계를 결정한 것이거든요. 그럼 언론 입장에서는 그걸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특검법? 근데 말하는데 계속 엉키는 거예요. 뭐냐 하면 김영란법하고 뭐 최진실법 이러다가 그럼 지금부터는 소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김영란 대법관법이라고 해야 되나? 최진실 배우법이라고 해야 되나? 뭐 김용군 노동자법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근데 지금 들으시는 분은 재밌게 웃으시지만 언론인으로서 하려고 하면 이건 실질적인 어떤 생활의 부분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런 어떤 사소한 것들이 계속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권위주의 정부의 어떤 특징이거든요. 어떤 언론인이나 누가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의 생각을 밝힐 때 굉장히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 이게 권위주의로의 회귀의 하나의 저는 지표로 보거든요. 근데 특히 언론인들은 요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단어 하나를 말하고 이럴 때도 이게 이러다가 또 벌점 받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는 근데 무슨 김건희 여사 안 넣었다고 벌점을 받는다고 하면 만약 징계를 받는다고 하면 회사가 그럼 우리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럼 김건희 여사특검법 이렇게 하면 또 듣는 분들이 얼마나 좀 웃겠어요. 근데 갑자기. 그래서 이렇게 시청자분들이나 뭐 청취하시는 분들이 보면 댓글을 달잖아요. 왜 굳이 그거를 정정해 주냐. 그냥 특검법이라고 하지. 왜냐하면 국가기관의 징계 결정이 있으니까 우린 당연히. 그렇습니다. 또 어떤 이 공중파로서 우린 국가기관의 어떤 기준을 정확히 따르거든요. 근데 이 쓸데없는 기준이라고 느낄 수 있는 이런 기준들이 많아지면 언론인들은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위축되게 되고. 근데 이게 사회 전 분야의 어떤 다른 형태로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이 언론에뿐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아마 이 민주주의 지수 하락에 어떤 분명한 요인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이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언론 자유 위축도 언급을 했어요. 그랬죠. 그 언론의 정부 비판이 위축된 나라 20개국 중 한 곳으로 꼽혔는데 그리스랑 비교를 했습니다. 한국과 그리스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침해받는 일이 비단 가혹한 독재 국가만의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게 참 여러 가지가 부끄러운 지적인데요, 우리로서는. 그러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라는 데가 우리 제작진이 이 기사를 보고 제작진 전체가 붙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또 어디 뭐라 그러나요? 이른바 어떤 이게
지금은 저 유튜브니까 듣보잡인 어떤 그 연구 기관일까봐 네. 그 우리 저 국제 정치 전공하신 PD랑 다 해가지고 다행입니다. 붙어가지고 봤더니 이게 꽤나 공신력 있는 연구 기관입니다. 저도 그러니까, 발제하면서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인가요? 먼저 물어보고 또 검색을 해봤더니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이미 수년 전부터 여기 걸 인용을 했고 또 세계 대학교와 연구소에서 민주주의 관련해서 데이터를 아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공신력 있는 연구소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오늘 라고 했다고 합니다. 뒤에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3부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하는 씬스틸러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